자, 우리 하루 한 권 책 소개, 이번 주 중에 읽을 책입니다. 제가 이제 그 뒤에다가 넘버를 붙이죠. 넘버. 넘버가 우리 PD 선생님께서 웃으라고 하셔서 웃겠습니다. 넘버가 이제 70, 이번에 72예요. 그러니까 72가 뭐냐면 100권까지 가기 위해서 72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8권을 읽은 거죠. 이번에 읽은 책은 3권, 이번 주 중에 읽은 책. 책 제목이 독특합니다. 2146529. 2146529. 궁금하시죠? 이거 잠깐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제12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입니다. 훌훌. 이거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봐도 될 것 같고 우리 어른들도 꼭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만에 다시 한번 쭉 정독해봤는데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입니다. 이렇게 3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146529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소개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책을 놓고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이죠? 네, 좋습니다. 자, 요 2146529의 부제가 뭐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이란 부제가 있습니다. 기획은 노동건강연대가 기획했고 이현이란 분이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죽음을 부고장 같은 신문의 어떤 한 줄 소식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2146은 2021년 산재 사망자입니다. 추정인데 그 중에 529명은 사고나 과로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여기 이제 5페이지에 나옵니다. 한국에서 노동자 산재 사망은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5, 6명의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2146529로 짓게 된 이유는 2021년 산재 사망자 수입니다. 그리고 529는 사고나 가로로 사망한 자의 수입니다. 2021년 1월 3일 그리고 4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중장비의 가슴에 눌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그리고 1월 4일, 1월 5일 쭉 계속 이 사망 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12월 31일 인천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책을 이루는 아주 주된 반복된 문장이 있습니다. 끼어, 깔려, 떨어져, 추락해, 맞아, 부딪혀, 사망, 죽었다는 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단신으로만 나오는 노동자의 죽음, 부고와 같은 선언은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명암 뒤에 가려진 경제 민주화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청의 하청,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일용직이나 계약직이 감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사고의 수습도 열악하고 작은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사고들은 모두 작은 회사가 감당하게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정리한 겁니다. 저의 감상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짧은 단신으로만 그들의 부고를 알린다. 선진국이지만 여전히 후진적 경제 구조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의 아픔을 담담히 신문 기사의 배열을 통해 슬픈 감정 없는 무감각의 글로 처리해서 더욱더 비극적이다. 두 번째, 살인적 경쟁의 문화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된 노동자들은 다시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는 악순환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 사각지대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정당화시켰다. 즉,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그 비열한 논리 말이다. 세 번째,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는 기계의 부속품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 허울만 있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도 있는 자들 측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업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함께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도, 있는 자들도 기득권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난장이가 쏘올린 자궁공 조세희의 작품처럼 메비우스에 띄는 안과 밖이 연결되어 있다. 함께 상생하지 않으면 언젠가 함께 죽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 훌훌이라는 책입니다. 훌훌. 이 책도 입양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갈등이 세워졌는가를 우리 담담히 잘 써냈습니다. 훌훌이라는 책입니다. 훌훌 제 12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 수상 작품 문경민입니다. 한 줄 우리가 몇 줄이 좀 제가 써봤는데 좀 의미 있는 글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2년, 딱 2년만 더 올해와 내년을 보내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고 졸업과 동시에 오래 묵은 할아버지 집과는 안녕이었다. 내년에는 어느 대학이건 합격해서 떠나고 말리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입양을 했지만 어머니가 입양하고 나서 거의 방치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피도 섞이지 않았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택시 운전하면서 그래도 이제 입양된 이 손녀를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도 암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이 주인공에게 가득 차 있는 거죠. 날 만나길 원하든 말든 반드시 찾아가고 싶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한심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았다. 다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다. 당신들이 포기했던 내가 이만큼 제대로 커버렸나라고. 내 부모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 번은 봐야 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얼빠진 표정으로 나를 쳐다볼 그들 앞에서 차갑게 돌아서고 싶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어머니가 입양한 어머니와 자신의 친어머니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양했던 이제 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 탔던 아기가 다 죽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트럭 이 입양된 친부모 두 분도 돌아가세요. 근데 거기에 그 아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좀 원망의 대상이 원수일 수 있는데 그 딸을 엄마가 입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을 못하고 방임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리는 연우와 관련된 일 처리에 대해 할 일은 해야겠다. 설거지 같은 일이었다. 식탁에 밥 한 공기 더 올리면 되는 딱 그 정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할아버지랑 둘이 살다가 자기의 양어머니가 입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연우라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피도 섞이지 않은 그 남동생과의 삶의 내용들을 쭉 전개해 나가는데 그 남동생의 이름이 연우입니다. 유리는 이제 주인공이고요. 내게는 아무 책임도 없어. 해야 하는 만큼 할 거야. 속으로 되뇌는 말들과 달리 연우를 찾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러니까 연우가 갑자기 사라져서 연우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 거죠. 미희는 동물원도 가보자며 연우를 꼬드겼다. 나는 동물원을 안 갔으면 했다. 동물원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왜냐하면 엄마 생각나서 그랬겠죠. 그래서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고 연우와 이 유리가 갈등을 극복하고 그런 해피엔딩으로 사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자, 요약적 줄거림의 서평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입양된 유리,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연우, 핏줄 하나 섞지 않은 할아버지가 한 가정에 살면서 겪는 삶의 애환과 아픔을 그려낸 소설이다. 작가가 입양 가정을 인터뷰하면서 사실을 바탕으로 써나간 책이다. 훌훌은 한 입양 가정의 어머니를 인터뷰하면서 시작됐다고 작가의 말에 쓰였습니다. 인터뷰하셨던 분께 초고 검토를 부탁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꼭 검토해야 하고요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기사 인터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썼고, 이 작가도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자폐에 걸린 자녀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 아픈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다행히 독자를 배려해서인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청소년 소설이어서 그런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입양 가정의 갈등과 아픔들이 너무 많다. 한 번쯤 문학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반영론적 관점에서 참 적절한 글이며 감동을 주고 있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 책을 권했습니다. 아직 안 읽었습니다. 자, 마지막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1988년도에 나왔죠. 86년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1, 2학년 때죠.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게 영화. 제가 막 그때 군대 막 입대하기 직전에 영화로도 접시꽃 당신이 나왔죠. 접시꽃 당신, 도종환. 이렇게 이 시 문구 중에 감동이 된 걸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날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접시꽃 당신 중에서 견우직녀도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성날,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안개꽃 몇 송이 함께 묻고 돌아오네.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당신 주고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 입혔네.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중에서. 세상에 서로 헤어져 사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정녕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별이 아닐 그리움입니다. 6월이 오면 중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씨를 거두며 사랑하는 일은 책임지는 일임을 생각합니다. 꽃씨를 거두며 중에서 흔들리는 망초꽃 내 앞에 막아서며 잊었다 흔들리다 그렇게 살라 한다. 흔들리다 잊었다 그렇게 살라 한다. 세월 중에서 나는 지금 용서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9가지 기도 중에서 아주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글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시집을 읽었으니까 저도 시와 같은 형태로 제 감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글이 노래를 입어 그리움이 되고 노래가 흥을 쓰고
사랑이 되었다. 약관의 시절에는 접시꽃이 붉게만 보였는데 집천명의 눈에는 그 꽃이 흔들리고 있네. 노 시인의 가슴은 아직도 시련의 아픔으로 사는 사랑아리 청년인데 젊은 독자는 저만치 늙음으로 시어가 점점 흐려지는구나. 산다는 것은 시어들처럼 그렇게 겨운 것이로구나. 30년 만에 다시 보는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을 읽고 감상으로 써봤습니다. 이렇게 세 권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눈도 아프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독서의 맛이 나를 치유하고 시대를 알게 하고 아픔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연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